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 피해 속에서도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을 먼저 격려했습니다. 포항 쪽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대치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여진 불안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진 피해로 철거 상태에 놓인 아파트를 둘러보고 재건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막한 주민들에게 살림도구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또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소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값비싼 기본까지 그런 부분들은 요즘 제도가 그런데요. 하여튼 한번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서 이재민들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주기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액상화 현상과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민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입니다.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부 가족은 안도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활동이 만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특조위는 여야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한은 최대 2년인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선진화법상 신속 안건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밟아 처리된 1호 법안입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도 수정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걸로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듯 했지만 내부 반발 때문에 막판에 이탈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오래간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선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되면 언제든지 가서 나의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하겠습니다만은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가 중단되기를 촉구하는 이런 우리 당론이 모아졌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조사 대상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를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 시도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로 규정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참여연대가 촛불 1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응답이 67%예요. 67% 정도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67%면 정확하게 67.5%인데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없다. 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예.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25.7%밖에 안 돼요. 4분의 1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론조사가 왜 중요해지냐면은 모든 사안들을 다 투표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 뜻을. 여론조사가 나오면 국민들은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적폐청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힘이 되죠. 특히 검찰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의 국민 뜻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응답이 69.8%예요. 더 높게 나옵니다.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23.7%. 이분들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 밑에 이제 다른 정당들, 얼망절망한 정당들 다 합쳐서 생기는 그 정도가 딱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이런 개념은 국민들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리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봐야 안 먹힌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것도 있어요. 언론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4.1. 저는 이 항목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네. 아프죠? 예.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언론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가 정의야, 내가 이 무지한 시민들을 가르쳐야 해 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들이 우리 항상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약한 사람들, 사회의 그 그늘진 곳을 지켜주지 못하고 드러내주지 못하는 지금 현실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 이게 43.9였고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가 35.1.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6.2 정도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니까 이건 어느 압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사실 좀 비등한 정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개헌 추진 시의 중점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강화가 43.7. 우리가 주장해 왔던 거죠.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에 어떤 성격이랄까 어떤 내용을 넣느냐, 뭐 인권, 복지 여러 가지 개념들에서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38.1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촛불 집회 관련한 조사가 있는데요. 직접 참여해 본 적 있다는 비율이 28.4. 지난 2월 22일 조사 결과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가 32.7이래요.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대상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30% 정도는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3명 중에 1명 정도는 참여했다고 봐야죠. 재미있는 게 비교해 보면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한 시민이 28.4%인데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데 공감한 게 69.8%, 70%예요. 그러면 직접 참여한 사람보다 2배 이상이 이미 촛불 집회의 성격이나 촛불 집회가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론이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때 언론에서 보여준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저쪽 표현으로 하면 세뇌돼 버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쁜 표현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완전히 머릿속이 골수로 바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웬만한 사안들이 엄청나게 터져도 지지율이 안 흔들리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큰 여론은 이런 거를 바꿔낼 사람은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그냥 잘 밀고 나가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슈가 좀 큰 게 터져도 지지율이 크게 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지지율 조사가 하나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예요. 흔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건 지금 현재 이번 주 조사 결과는 73.1 나왔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올라간 원인이 뭐냐고 봤더니 지진 대처 잘했다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곳은 명확하게 많이 오른 곳은 기존의 보수층과 TK에서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지진 대처를 잘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여해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를 해봐야 결론적으로는 안 통하더라. 정치적인 아젠다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일삼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말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자기들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결집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아, 그런 것도 같아. 왜냐면 정치라는 게 약간 사기술이잖아요.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선동적 구호를 들이대고 와 뭉쳐봐 문재인 잘못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 같으면 뭉쳐준다고요. 근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논란 속에서. 왜?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데
그 판단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보수층하고 TK에서 올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훨씬 큽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관성적으로 찍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주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공격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주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성주가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안들 때문에 포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지역들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정부가 잘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론 때문에 창당 이후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 여론조사에는 4.4%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게 오차범위보다 낮은 수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한테나 물어봐요. 지지하는 정당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근데 특정한 일부가 1000명 중에 만약에 4%라고 칩시다. 그럼 40명이잖아. 길거리에 1000명을 풀어놔. 여론조사 참여했던 사람들. 그중에 국민의당 지지자 찾아내기. 윌리들 찾아라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예.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TBS가 의뢰했던 수능을 연기한 게 맞냐.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수능 연기 잘했다가 83.6이에요. 잘못했다는 12.8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뭘까요? 그냥 뭘 해도 싫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 자유한국당 지지자. 반대 진영 쪽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등등해서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가 2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골수인 사람들은 뭐든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골수 자본주의자들 있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이번에 수능 연기한 게 정말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다수가 양보한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연기 정책 자체를 받아들인 이 고3 수험생들과 다른 응시자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회가 오는 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는 지역과 연령, 지지 정당, 이념 성향층에서도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수능 연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랑 비슷해요. 문재인 잘하는데 홍준표는 일종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카운트파트는 홍준표인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생각해보면 특수활동비 갖다가 만들어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자꾸 가랑비에 옷 젖다 보면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 대선까지도 점점 좀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 돕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상대 비교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야. 진정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정파적인 느낌이 아니고 진정성 때문에. 그 진정성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민주세력이 괜찮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자유한국당 같은 불의의 소멸로 점점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지진 직후에 수능을 연기한 것은 이런 부분으로 봐야겠죠. 사실은 수능 연기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조치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진영을 떠나가지고 수능 연기한 게 맞나? 우리나라에서 수능이라는 건 정말 올림픽만큼 중요한 이벤트였잖아요. 비행기 입착륙 시간도 조절할 만큼 엄청난 이벤트였는데 그걸 과감한 결단으로 연기를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 연기된 수능 당일날도 여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조중동의 프레임은 그거였잖아요. 교과서, 참고서 다 버렸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어그로를 연 어그로.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 수험생들 자체의 공정함도 필요했고 생각지도 못한 아젠다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걸 내가 감정적으로 반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아젠다 속에 국가가 국민을 케어하고 있다가 저는 느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지도는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그렇게 나타났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진 이후에 수능 대처를 보고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은 너무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가면서 시민들의 생각과 다른 게 전문적이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억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게 옳은 생각이라는 거를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대통령이
내가 찍진 않았지만 잘하네. 꽤 잘하네. 오, 정말 잘하네.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지하는 정당은요, 처음에는 없음으로 바뀌어요. 자유한국당 지지하였으니까. 그러다가 다음 여론조사가 오면은, 더불어민주당 괜찮은데, 뭐 이런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른 정당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끌어가고 있는.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빚진 느낌.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잖아요. 50%하고 70에서 80. 요 갭.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잘함. 지진 대처 효과도 있었지만 사드 문제 해결. 중국하고의 관계. 예, 그 관계가 완전 풀리는. 예. 뭐 문재인 패싱 행원에 공격해댔지만 트럼프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길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중국이란 나라도 놀랍더라고요. 이게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화해를 했다. 평화무드가 만들어졌다라는 소식만 가지고도 금방 바뀌는 분위기, 이 소비 분위기도 급변경되는 이런 분위기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변화가 느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그게 맞다 생각하는 CC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발표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판단을 좌우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빠질 때가 됐는데 요거 생각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그렇죠. 잘하고 있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해도 야당에서는 막, 그 장제원의 논평은 뭐 어떤 식이었냐면요. 홍종학 씨라고 말해요. 전원이라고 부를 거라고. 장관이라고 안 부를 거라고. 그렇게 논란이 됐지만 지지율 안 빠지잖아요. 지금 현재 보수 야당들, 이런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역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의 이 지지율을 보면서 야, 왜 민주당 지지율이 안 빠지지? 이렇게 궁금해 할까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조작이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까요? 홍준표의 얼마 전에 워딩 그거였잖아. 숨은표, 샤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제대로 말 못한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당 지지율이 25%인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별 의미도 없는 지지율이지. 높아도 좋겠다, 25%. 근데 그렇긴 한데 안철수의 생각과 홍준표의 생각과 유승민의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밴드웨건 효과. 그 밴드웨건 효과 속에서 지금 본인들은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거지만 안 올라가고 있는 게 태도의 문제라니까요.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벤션 효과가 꽤 오래간에 하지만 언젠가 하면 무너진다 생각하고 여론조사는 지금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숨은 우리 지지자는 많다고 생각하죠. 사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 승리라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살기 힘드니까. 못 견디면 아마 자기들 공약대로 그냥 빠져 죽거나 장을 지지거나 뭐 이럴걸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에게 제가 충고 드릴게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요, 제발. 그게 당신들의 면이 빠지는 게 아니야. 국민과 공감대를 같이 맞춰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다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 적대감을 좀 누그러뜨린 뒤에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비판을 해. 그때는 그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주며 잘하는 것들이 많을 때는 조금 잘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국민들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다가 못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면 비판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랑비 옷이 졌겠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쫓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비판을 시작해가지고 잘한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들 말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한테 팁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가 주는 밝은 희망은 저는 보고요. 여러분들은 뭐 문재인 너무 빤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사람은 우리처럼 빨아들여야죠. 지난주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나오십니다. 강기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입니다. 특이한 목소리. 들을 때마다 느끼는 이 친근함. 이거 뭘까요? 캄캄한 밤에도 제 목소리 들으면 누구 목소리라고 알고 있는. 근데 좀 안 좋은 거 있어요. 그 영화의 그놈의 목소리든가. 그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쁜데 어떻든 저는 목소리로도 강기정을 알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원래는 미성이셨다고. 네. 근데요, 새는 얘기지만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그 조용필 씨 있잖아요. 조용필 씨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미성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게 락 음악이니까 실제로 목을 좀 거칠게 만들고 그러려고 판소리를 좀 배웠답니다. 근데 그 판소리를 하기 위해서 득음을 하기 위해서 폭포수 밑에서 전설에 의하면 피를 토했다는 것도 있는데 락 음악 하시기에 딱 적절한 목소리세요. 제가
정치인이라 유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 이 목소리를 좀 더 다듬어 볼까 해서 최근에 저야말로 폭포수 밑에서 득음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목소리가 더 신뢰감을 준다. 그래서 절대 득음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치인 강기정 목소리로 계속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안 하고 말았고요. 폭포가 없습니다. 저희 광주에 폭포가. 무등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무등산이요. 무등산은 정말 산 자체에 굴곡이 없고 평탄하다 그래서 무등산 아니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등급이 없다. 예. 예, 급수가 없다. 예, 평등하다. 예. 예. 그 무등산 정상 쪽에 가면은 서석대라고 있는데요. 그 서석대에서 저희 고등학교 이름이 나왔습니다. 광주 서석고가 있습니다. 서석고. 네. 사실은요, 그 의원님 나오신 학교 대동고랑 라이벌이었는데 서석고가 검도를 해온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동고하고 서석고하고 어디서 이렇게 맞붙으면 서석고 친구들이 죽도를 들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 대동고와 서석고는 같이 체육 대항 정도 하고 네. 그 시대에 비슷한 학교였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광주 대동고가 좀 잘 나갑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 서석고 정치인 출신 정치인 중에는 안규백 예,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 의원님이 계시고 예. 우리 대동고는 저하고 송영길 의원이 계셨는데 아. 저는 컷 당하고 지금은 1대1 지금 1대1입니다. 최성시장 친형이신 최진 평론가님 계세요. 네. 지금 어디 한신된 어디 부총장 계시는데 네. 그 대통령 뭐 리더십 연구소인가 하셨고 지금 광주의 그 남구 지역위원장 맡고 네. 계십니다. 그분도 소속고 나왔는데요. 그분의 동생이 최성 고양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저희와 같은 동기고 광주 송원고를 졸업했죠. 지금 다른 지역의 분들은 지금 깝깝하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 지난주에 첫 방송 나갔는데요. 반응이 의외로 사모님 이야기. 네. 넘어졌는데 왜 일어나려고 그래. 쉬지. 죽어도 호상이다. 근데 그게 네. 그때 주는 그 방송의 임팩트가 저 편집할 때도 그랬고 저한테 들어오는 피드백도 와 감동적이다 그랬습니다. 그 혹시 여사님도 방송 혹시 들으셨을까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대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진짜야? 진짜면 한번 같이 방송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추후에 고민해봐야 할 거고 많은 분들이 하트도 눌러주고 강기정 살아 있었네? 뭐 죽지 않았네? 그 목소리 괜찮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표하고 도움될지는 몰라요 지금. 근데 사실은 1회 방송의 주인공은 사모님이셨어요. 이게 결론은 뭐였냐면은 장가 잘 가야 된다 이런 거지. 대표적인 인물로는 문재인, 강기정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분수기를 좀 떨면요. 예. 제가 상당히 어렵고 고민스러울 때는 반드시 제가 콜을 합니다. 이 상황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그러면 바로 제가 꼭 듣고 싶은 그 정답을 늘 이야기해줘서 너무 제가 보좌관으로서 과거에는 월급도 준 보좌관이었는데 지금은 뭐 일만 시켜먹은 보좌관입니다. 옛날 그러네. 국회의원 달 때는 제가 월급 꼬박꼬박 줬습니다. 생활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요. 아, 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뭐 농담이긴 하죠. 본인들, 뭐 강기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능력이 뛰어난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최고의 참모는 부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참모가 베갯머리 송사로 잘못 갈 때는 최고의 악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었죠,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때 1회 방송에 사모님의 어떤 남기신 말씀,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모든 방송은 기억에 남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1회 방송은 저는 성공하셨다고 봅니다. 네.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도 돼.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굉장히 쉬쉬하고 좀 조용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 이후에 정무수석 자리를 뭐 제안했다든가 뭐 이런 소문들이랄까 보도가 막 나왔어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강기정 전 의원은 정무수석을 지방선거를 나간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안이 왔었어요? 네, 이제 정무수석이 갑자기 전병헌 수석이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안타까웠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 특히 지금 전국이 엄청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라서 정기국회 입법 문제, 예산 문제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협치를 해나가야 할 이 시점에
그 협치의 맨 앞장 길을 태야 할 사람이 정무수석인데 그 정무수석이 공석이 되면서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과정에 강기정에게 좀 전화해봐라. 강기정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순간 고민이 좀 됐죠. 연락이 왔는데 저라면요. 내일은 받을 것 같아요. 의미는 담기 나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려운데 내가 가서 돕겠다. 이렇게 명분을 담을 수도 있는데 네. 편한 길 가실 수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광주시장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굉장히 훌륭한 경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왜 스스로 거절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순간 저도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우선 함께 해야 된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을 100점 만점에 50대 50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100점 만점이라고 볼 때 50점은 청와대나 내각이 잘하는 것, 즉 중앙정부가 잘하는 것, 그리고 50점은 지방정부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특강이나 말을 뱉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지방정부를 변화시키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50점밖에 못 얻은 거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를 50점 만점으로 변화시킨 데 노력한 사람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방송에도 또 다른 분들도 나오시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런 거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친문들은 대체적으로 임명직하는 걸 꺼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니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 6개월 전입니다만은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광주하고 막 연애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한 6개월.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제가 5월 19일 이후에 광주에 가서 광주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이후에 제안받는 이 정무수석의 제안 자리는 제가 광주와 연애를 끝내면 새로운 또 다른 남자가 광주와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연애를 시작한 지금 입장에서 이 광주를 버리고 그러네요. 새로운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와 연애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어떤 약속의 이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사풀을 놓고 이제 검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거나 하는데 제발 강기정은 좀 고사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만약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면 저는 정말 부담 없이 고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제가 느끼는 어떤 진정성이랄까 이런 게 예를 들어 정치적 환경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달랑 청와대로 쏙 들어가면 강기정 뭐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정치는 뭐 이런 거야? 배신감 느낄 수도 있고 우리들 표현을 하면 안전빵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선출직에 나간다는 건 사실 도박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은 투입 인풋 아웃풋이 같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웃풋은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치인을 저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다. 사실은 운이 90% 이상이고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기운은 10%다. 저는 이렇게 애초에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운칠기삼을 믿지 않고 운구기를 믿는데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이 정치적 상황이 역동적이고 이런 데서는 자신의 노력보다도 주변 환경이 매우 이렇게 중요하게 작동되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지금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임명직보다도요. 예,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저는 어쩌면 또 하나의 제 나름의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걷겠다라는 선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다는 거를 사모님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정무수석을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모님께서 어떤 별다른 논의를 해보신 것은 없으세요? 이 점은 제가 광주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같이 의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받냐 안 받냐, 정무수석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냐 안 하냐 문제는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 네. 이게 이제 문재인 효과일 것 같은데 뭐 죄송해요, 너무 빨아대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외길로 가다 보면 사실은 더 크고 좋은 정치적인 기회가 전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라는 게 청와대 자체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스펙 같은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뭐 더 큰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정무수석 그까이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정무수석을 못하는 건 못하지만은 빨리 정무수석 자리가 공백이 메꿔져서 적합한 그 사람이 빨리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계속 인선이 늦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 탓인가 뭐 이런 책임감도 느껴져서 영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예전 정부 같으면은 국정원 통해서 뒷조사해가지고 네. 강기정 너 정무수석 안 하면 너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네. 그리고 왜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들이 국정원 특활비 받았잖아요. 그 자리가 참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강기정 군 같은 분들이 한 3선쯤 하셨고요. 여야 두루 아는 분들 많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아요? 정무수석은? 이번 정무수석은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집권 여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또 다른 당과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와 협치 내지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은 개혁 입법 또는 이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과연 얼마나 통과될 건지 이런 어려움이 이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전국의 개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도 필요한 이 전국에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전국 구상의 한 중심이 정무수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빨리 채워지긴 해야 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가겠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고요. 어쩌면 모든 정치인들한테 정무수석 같은 자리는 달콤한 과실일 수 있고요. 현역 국회의원을 시키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쩌면 현역이 아닌 가운데 정무수석을 할 만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원외에 있는 사람은 청와대, 특히 정무수석, 이건 정말 한번 꼭 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무수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방송은 오늘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불리우는 간단히 말해서 세월호 문제하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피해를 막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불러왔던 제2기 특조위가 출범하게 만드는 그 법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호남권 의원들 다수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며칠 전에 일어난 세월호 6월 은폐 문제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수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반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 법은 이렇게 쉽게 통과될 줄 아셨습니까? 그동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그 세월호 진상규명과 또 여러 가지 진실규명 노력 과정에 방해하고 또 지연시키고 이런 행동을 했던 정치인들 또 많은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거를 볼 때 이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다시 통과될 거라고는 상당히 그렇게 쉽게 기대할 수 없었죠. 근데 이번 이렇게 통과된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 6월 발굴되는 과정에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큰 아픔 내지는 울림으로 와닿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덕분인 것 같아요. 뭐 좋든 안 좋든. 근데 문제는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통과돼서 좋기는 한데 그동안 사실상 제1기 세월호 참사법,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노력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정말 조롱받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쯤 한 번쯤 좀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을 않고 있어요. 물론 이걸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주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날리려고 지금 뭐 작전을 짜서 통과시켜줬는지. 어쨌든 사회적 참사법 통과된 건 다행이고, 그러나 아쉬운 건 그 당시에 조롱하고 비하하고 진실규명을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국회에 계실 때도 이제 네. 세월호 문제가 한참 막 이슈가 되고 계속 그게 몇 년 끌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특조위 방해 같은 그런 분위기 그렇게 심했어요? 그렇죠. 우리 국정조사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아무튼 반대도 많고 방해도 많았죠. 의원님은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권이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이 정권의 전망. 사실은 지금 촛불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세월호 문제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냐 싶어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정부의 아주 가장 약점이고 아킬레스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검찰이 사실은 면죄부를 주면서 세월호 사건은 대충 처리한 감이 없잖아 있고요. 예. 거기에 왜 황교안이나 뭐 김기춘이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개입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밝혀져야 될 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이 뭐 꼭 세월호뿐만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국민들이 당하고 약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법이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은 참 잘 통과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의원님도 그 의정활동 하시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섬놈인데 섬이 제 중학교까지 고흥 금산 섬에서 살았고 저는 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세월호 당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날 제가 9시 좀 넘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소식을 속보로 듣고 바로 당시에 행안위였던 김현 의원한테 야, 큰 사건이 됐으니 조사 좀 해봐라 라고 제일 먼저 아마 알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이 참사를 접하게 되는데 저는 우선 제가 국정조사나 이런 데에 참여를 못했던 것이 이제 그걸 다시 참여를 하려면 당시의 영상도 봐야 되고 거기에 이 마지막 극한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다 제가 듣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공포거든요, 제 스스로가. 사실은 당일날 세월호 사건 당일날 저녁에 제가 원룸에서 혼자 살았는데 8시 좀 넘어서 방해를 들어갔는데 언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해를 들어갔는데 진미파라고는 방해를 들어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 운전기사도 통화를 했더니 이미 강북인데 노원인데 퇴근을 해버렸고 우리 보좌관도 전화했더니 이미 운전할 상황이 아니고 술을 먹어버려온 상태고 그래서 이걸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광주에 있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무서워서. 그래서 택시를 타고 안산 단원고를 갑시다 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가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고요. 저는 단원고가 어딘지를 모르고 안산이 그렇게 먼지를 몰랐어요. 계속 택시 요금이 계속 메타 요금이 올라가는데 그래 갔더니 이제 단원고 체육관에는 대부분 그 사람들은 다 현장으로 진도 현장으로 가고 없고 당시에 안산시장인 재종길 시장의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만 그 현장이 체육관에 있길래 원래 저랑 이제 초선 국회의원 할 때 아는 관계여서 거기랑 인사 나누고 사모님하고 인사 나누고 저는 그 철제 의자에 앉아서 그 체육관에서 그냥 꼬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날을 새고 아침 7시 돼서 해가 떠서 이제 저는 다시 국회로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경험인데요. 네. 저도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그 세월호 관련한 방송을 이제 편집하다가 마우스로 편집을 하는데 더 이상 편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귀에. 그래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저 택시 타고 광화문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트라우마를 줬던 사건이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도 수도 없이 그러다가 결국엔 정권이 제풀에 넘어진 한 요인도 저는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제2기 특조위만큼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또는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됩니다. 네. 아이고 그런 일화가 있었네요. 그 느낌이 와요. 그 사람들 많지 않은 그 체육관에 혼자 앉아서 그냥 날을 샌다고 하는 것. 근데 그 당시에는 무기력감이랄까 무서움, 무기력감, 공허함 막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잘라다가 못 자고 근다고 이제 당시에는 진도까지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안산체육관에서 멍하니 거의 그냥 철제의자 위에 발 올려서 과부자 틀듯이 또는 무릎부자 하듯이 하면서 나를 꼬박 샜는데 그때 저는 안산 단원 이렇게 멀구나, 단원구가 멀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항을 갔어요. 그 전에 보도를 보면은 사고 초창기 때 대통령이 가면 수습의 준비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방해될까봐 안 간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것 같아요. 솔직 담백한 걸 넘어서서 아무튼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고 실사구시로 실제로 도움 줄 일이 뭔가 이런 걸 늘 고민하는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군부대 방문을 자제했던 이유 그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군생활 해봤으니까 알죠. 그분도.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큰 사고 사태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의전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소위 정치인, 당대표 이런 분들이 안 와도 서운하고 맞아요. 와도 또 걸적거린다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탁 터져서는 안 되겠지만 터지면 그 사고를 실제로 지휘하는 안전의 책임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해양경찰 예를 들면 청장 이런 사람이 책임하에 지휘를 한다거나 또는 이번 지진 같은 경우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치인들 각 당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다 보면 또 거기에 이재민들 또 물난리 났을 때는 수재민들이 이제 갇힌 항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참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이번 대통령께서는 정치 지도자, 최고 지도자는 민심을 어떻게 살피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면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진이 나자마자 수능도 연기했는데요. 수능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거의 90%의 국민들이 잘했다예요. 네.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뭐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여주지 못한 조치였잖아요. 사상 유례없는 지진도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을 연기했다고 하는 건 또 남다른 어떤 마인드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배려가 있어라고 새로운 걸 알게 된 어떤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90% 국민들은 잘했다고 인정했고요. 당사자인 10%에 해당되는 3학년 수험생들과 그 부모님들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그렇겠죠. 일주일이었습니다. 예. 저도 수험생 아빠였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이번 시험을 봤는데요. 일주일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잘 봤다고 합니까? 그건 묻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능 본 그 둘째 예. 무슨 과 가려고 하는지는 아세요, 아버지로서? 예, 앞으로 미래사회는 빅데이터 사회고 통계 쪽을 공부를 하겠답니다. 통계 쪽이요? 네. 아드님하고 좀 대화는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솔직하게. 작년에 이제 고2를 그만두고 광주 동신고에 다니다가 제가 독일에 갈 때 그래도 아빠 엄마 따라가야지 하고 같이 자퇴를 하고 따라가서 와가지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번에 입시를 봤어요. 멋지다. 도전 정신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런 점에서 괜찮은 놈 같아요. 시험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강기정 의원님은 이제 사모님 덕이 좀 있고 아들은 의원님 덕이 좀 있다고 봐요. 아버지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좋은 가정이면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속에 들어가 보면 폭압적인 아빠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 좀 자상한 아빠가 있을 텐데 저는 후자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들 지구인데요. 아들 지구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지구예요? 지구. 특이하네요. 저희 조카들이 구자 돌림인데 범구, 경구, 헝구 여러 가지 짓다가 한자 획수도 맞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지었거든요. 지구라 그래서. 얼스요? 얼스. 그래 지구라고 지어놨더니 맨날 주변에서는 지구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우주라고 꼭 불러요. 이름이 비슷한 느낌이 우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지구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강지구. 네, 강지구. 강지구군 듣고 있나?
그래서 어떤 아빠신지. 그때는 뭐 대화가 잘 안 되다가 대화를 안 된 이유가 제가 늘 간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하. 야 지구야 너 여자친구 사귀냐? 야 이마 쬐끄만 놈이 뭔 여자친구 이런 식의 간섭을 하니까 애가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어느 시점이 이제 아마 독일 같이 가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알아서 자유로에 맡기니까 스스로가 뭐 저하고 대화를 하고 어제 밤에 제가 저녁에 잠이 먼저 들어있는데 이 친구 이제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좀 기분 좀 전환시키고 들어왔는가 12시 넘어 들어와서 저를 깨안더니 아빠 대학은 거치는 과정이지 시험 못 봤구나 이거. 거치는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고생했다 하고 저는 그냥 잤는데요. 좋은 아버지시네요 보니까. 작년까지요. 작년 4월 5월 달까지 서울에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나이가 올해 19살이라고 치면 거의 초등학교 거의 1, 2학년 때부터 서울에 계신 거거든요. 근데 자라는 아이들한테는요. 아빠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엄마하고 다른 역할이 따로 있는데 주로는 서울에 이렇게 계속 계시면 그 점이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지구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가끔씩 이제 어렸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또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대화했던 내용을 서로 글과 그림으로 책으로 한번 엮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지구 생각이라는. 예, 예를 들면 어느 날 이런 거예요. 지구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빠 광주천이 있습니다. 네. 광주천에 돈이 떠내려 간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선생님이 광주천을 청계천처럼 깨끗하게 한다고 일자로 그냥 천을 쌓고 뚫고 이렇게 팠던 그렇게 해놓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그냥 이거 확 쓸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마 사회 선생님이었는가 이것은 4대강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다. 그때는 4대강은 안 했네요. 아무튼 휩쓸려 가는 것을 표현을 얘들아 광주천에 돈이 떠내려 간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글로 쓰고 이제 지구가 대신 그에 맞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30년 후에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재밌네요. 수능들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님들, 학생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수능 수험생이 한 59만 명 되는데 우리 이제 포항 지역에 5,600명 하니까 1%가 채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수능을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에야 하나 또 지진 때문에 수험장들이 아주 파손되거나 해서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면 또 다음날 또 여진이라도 또 심하게 일어난다면 1%가 안 되지만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은 아주 정말 제대로 시험을 못 치게 되거나 또는 불안해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우선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잘못하면 또 불공정한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학생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 지역 1% 안 되는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 안전 또 어떤 공정함 이런 것이 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임기결정을 내렸는데 정말 고마웠던 것은 나머지 다른 많은 학생들 그 학부모들이 불평할 만했잖아요. 왜 포항 때문에 연기해야 되냐 그럴 만한데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이 이 수능 연기 결정을 지지해주고 또 오히려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 힘내라 이렇게 응원도 보내주고 하셨거든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저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소수자들을 좀 함께 배려해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늘 그랬잖아요. 대통령님께 사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삼행시를 좀 예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짜고 한 것은 아닌데요. 시장님 미리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지금 석방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의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니에요? 스텝도 꼬인 거 꼬인데 우선 검찰 스텝보다도 재판부가 구속영장 심사할 때는 구속을 했다가 10일 만에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줬다. 근데 이건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일 전에 구속을 했는데 10일 이후에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었는데 풀려났다. 그래서 여기 송영길 의원께서 이거 우병우하고 뭐 같은 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도 했는데 글쎄 아무튼 그건 이례적이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같이 구속됐던 임관빈 이 사람도 지금 나 풀어달라고 구속 적부심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요.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나면 현직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지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 맞추기도 가능할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굉장히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인 평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포트라인에 세우냐 마냐 문제는 저는 댓글도 댓글이지만은 진짜 다스가 누구 거냐 이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개콘에서는 MB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개콘을 좋아합니다. 방송을 사실은 최근에는 안 봤지만은 그 독일 가기 전까지는 꼭 빼놓지 않는 방송은 뉴스도 안 봅니다. 개콘. 일요일 밤 9시 20분경에 하는 개콘. 가끔씩 저희 방송에 다른 네. 코너에 네. 개그맨들 나옵니다. 네. 그때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면 네. 답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몇 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스를 기현이 MB 거라고 저희들은 우겼는데 네. 당시에 기현이 MB는 자기 거 아니라고 2008년 그때 정봉주 의원 막 저희들하고 날려다니면서 다스가 누구 거냐고 악을 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봉주 의원 뭐 사면해달라고 네. 국회의원 100여 명께서 이제 네.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지금 보도가 그렇지 않아도 성탄절 특사로 이제 뭐 정치인들 말고 원칙은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원칙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민생사범이라든지 좀 억울하게 공권력으로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생각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 소문이 있어요. 사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봉주 의원의 사면보다 더 바라는 것은 다스가 MB 걸로 확인됐고 그에 따라 정봉주 의원의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이 받아들여져야지 진짜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정봉주 의원은 사면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 지금 살아버렸어요. 고통 다 받아버렸어요. 내일 모레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면은 복권을 뜻하는 걸 거예요? 근데 복권은 실익이 없고요. 진짜 이 다스가 MB 걸로 밝혀지고 그를 통해서 재심 청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인 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아니요. 잘못 생각 아니고.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명박의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나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니, 사면은 사면이고, 사면 요구한 것도 뭐 옳은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그에 머무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다시 김관진으로 돌아와서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장이었어요. 네. 그것도 거의 박근혜와 임기를 같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각에서도 잠깐 회의를 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우병우였다고 보면 김관진과 우병우의 친분 관계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구속 접부심에서 구속을 풀어준 판사는 우병우랑 사실상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추정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커넥션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이 댓글 사건이 어디 한 군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김관진 의원이나 여러 진성준 의원이 당시에 밝혔던 사이버 사령부 그러니까 소위 보안대나 국방부에서도 있었고 또 제가 많이 밝혔습니다마는 보훈처나 행안부에도 있었고 이 댓글 사건이
전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있었고 사실상 이걸 진두지 사실상 한 사람이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관진의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답이 없죠. 우리들 입장에서요. 판사도 아니고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깝깝할 때가 그럴 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왜 그 의원님 댓글 관련한 사건. 네. 검찰이 3심까지 그건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정권 자체를 정부 자체를 한 몸뚱아리로 보면 또 그게 서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사법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도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건 국정원 감금 소위 셀프 감금 사건을 3심까지 가져간 것은 이건 검찰의 불명예입니다. 이것은 사과하고 그만둬야 할 일을 3심까지 끌고 가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뭐 이게 어디 검찰이든 뭐 우병우 검찰이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 시대 검찰이든 이건 상관하지 않고 검찰의 불명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이제 법원 출석하는 일은 없죠?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면. 거기서는 소리만 본다면서요? 이제 그건 없지만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 버스, 청와대 경호원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1심 무죄 항소 중입니다. 네. 그 사건 지난 방송에서 네. 그 다른 음원을 좀 집어넣어드렸는데 주인공이 의원님이 아니고 김현 의원이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기정보다 더 무섭다. 근데 실제로 김현 의원 그럴 만한 게 청와대 준추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안면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때도 뭐 제 사건이 났을 때도 저는 사실은 그 당시의 현장에서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강기정 또 이런 또 사건에 휘말렸다 이런 자책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현장을 떴어요. 사실은 떴으면 안 됐는데 그때 김현 의원하고 이하경 의원하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1시간 반 동안 청와대 경호차를 막고 사과해라. 강기정한테 사과하고 우리한테 국회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적반하장이 돼서 오히려 제가 기소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정권이 바뀜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서운한 건 풀리셨을 거라고 보고. 네. 언젠가 그 경호원 놈들은 지금도 청와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니 우리 문화가 차벽 이런 문화가 좀 사라져줘야죠. 차벽.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 당사자하고는 저도 만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예. 그러셨구나. 네. 이 현안이 지금 당장은 가까워오지 않으니까 크게 어떤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내년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거든요. 개헌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일단 첫 번째일 거예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최근에 말씀처럼 뭐 지방정부라든지 복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담는 개헌이 더 주가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정치권이나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도요. 이런 것 같아요. 공약은 공약인데 굳이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 파는 드는 느낌으로 개헌 안 해도 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또 그것도 반대 안 할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시기는 국회에서 움직임을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이제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그래서 이제 12월 안에, 올해 안에 개헌 내용을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시기는 공약이야 내년 지방선거 동시선거인데, 동시선거가 여러 비용적 측면이나 다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동시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순간 야당 입장에서는 매우 선거의 연관성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동시선거를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선거를 주장은 하되 꼭 동시선거를 반드시 못을 박지 말고 개헌이 되도록 하는데 더 고민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더 타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로 할 수도 있다. 네, 따로 아직 현재는 공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입장이겠죠. 저도 그 점에 같고요. 그런데 지금 따로 하냐 같이 하냐 문제가 아니라 이 개헌을 권력구조,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제냐 이런 권력구조가 하나가 있다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은 관심 갖는 것이 분권을 이루냐 마냐. 즉 내년이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이 지방선거 원년으로 분권형 개헌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보면 자,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분권형이 되냐 안 되냐, 기본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의 개헌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만 뽑으라면 분권형 개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뭐 4년 중임제로 바뀐다거나 뭐 의원 집정부제로 바뀐다거나 뭐 내각제로 바뀐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뀌는 것에 대한 온통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개헌의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 총리를 국회에서 뽑냐 안 뽑냐 이것 같아요. 네.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사실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 압승이 예상되는 선거에 휩쓸려 갈 수가 없어서 따로 하자 쪽이 야당이 더 강한가 봐요. 공약을 안 지켜도 돼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시기는 동시선거를 야당은 좀 거부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입장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합의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년에 있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게 6월 13일 날 하는데요.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전에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상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대통령 생각도 의원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방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자치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예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개헌으로 담아내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늘 권력자들의 욕망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7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원년을 선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지금 22년이 흘렀는데요. 95년부터 22년이 흘렀는데 지자체가 명실상부한 어떤 권한도 없고, 지자체,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이 별로 그냥 참다운 지방정부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원년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지난 10월 26일 날 순천에서 있었던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정부 원년으로 삼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의원님이 요즘에 그 설파하고 다니신다는 4대 자치권, 첫 번째 자치 입법권은 뭡니까? 자치 입법권은 광역시의회나 구의회가 지금은 조례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부족하다. 예, 그래서 시의회와 구의회 같은, 군의회 같은 데가 실제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중앙부처와 관련된 거 외의 법은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축법이 있으면 대한민국 모든 곳에는 똑같은 건축법이 적용된단 말입니다. 근데 농촌이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광주가 다를 텐데 모든 법이 싹 지역의 특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법이 다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이것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조례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입법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치 행정권. 행정권은 이제 예를 들면 자치경찰. 지금은 경찰이 전국 경찰의 지휘를 받는데 사실은 많은 OECD 선진국은 이 경찰이, 교육이나 경찰이 지자체의 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미국 예를 들면 주경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경찰과 중앙경찰을 섞자. 이런 것이 이제 행정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알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뭐 교부금 문제가 많이 나와서 자치 재정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또 복지권입니까?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재정권인데, 우리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 중에 최고는 뭐 사랑이야. 그 노래 어떻게 하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 네, 뭐 사랑과 그거잖아. 믿음과 소망 중에 사랑이 최고. 자,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곡도 모르고 음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노래처럼 입법권, 재정권, 복지권, 또 행정권 중에 최고는 재정권입니다. 당연하죠. 돈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 갖고 지금 지방 정부들 억제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교부금. 말 안 듣는 데는 적혀주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광주에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광주시에 전화해서, 야, 광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세월도라는 홍성담 화가의 그렇죠. 홍성담 화가의 세월호 5월 세월호를 비엔날레장에 이제 세미 비엔날레장에 걸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야 그거 걸면 누구 혼나 돈 안 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안 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윤 시장님도 이걸 안 걸게 되면 재정으로 압박할 거고 우리 지방에 어려움을 줄 거다.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가 좀 야비한 짓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의원님이 시장이었어도 그런 선택했겠네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만약 걸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들 일이나 잘하시고 나 걸겠습니다. 그러면 100원 줄 거 50원을 준 게 아니라 100원 지원할 것 광주를 달래기 위해서 120원을 준다. 이것은 제가 터득한 정치 그 계산법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청와대에서 무식하게 나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같이 무식하게 나가줘야지 청와대가 정상으로 다시 협상에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치복지권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정치적인 산물 중에 하나가 저는 지방자치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로 가장 좋아진 게 현재까지도 복지거든요. 지금 이제 복지 영역이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복지가 본래저금의 복지가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부터 저도 그때 뭐 유시민 장관하고 맨 앞장 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든가 이런 것에 기초가 됐던 게 장기요양보험법이거든요. 이 장기요양보험법을 제 손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아무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복지정책이 이렇게 진화해 왔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또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 보육하면서 보육도 이제 정부가 예산을 대는데 이 과정의 하나의 흠결은 뭐냐면 그 예산 정책의 100%를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8대2, 20% 정도를 지방정부, 지자체가 매칭으로 대응하라 이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지방에는 지자체에는 돈이 없는데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지방정부에서는 이 복지권을 확실히 정부에서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최고는 재정권입니다. 그 중에 당연히 돈이죠. 근데요, 방송을 솔직히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받는 임명직은 일단 고사하시고 6개월 전부터 광주와 연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연애라는 표현이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 어떤 원대한 꿈이 있고요. 그중에 사실 저도 그런 꿈을 꿔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대통령보다 더 매력적인 게 내가 사는 도시의 시장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좀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시민들하고 늘상 만나서 대화하고 권위주의 없는 시장 있잖아요. 예. 솔직히 시장 꿈꾸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광주시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광주가 그런 캐치플레이즈 많이 걸잖아요. 뭐 민주주의의 수도, 예술의 수도 이런 개념으로 많이 걸지 않습니까? 특화돼 가지고. 어떠세요? 왜 광주시장 나가려고 그러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호남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측면에서 호남이 소외도 받고 또 홀대도 받고 그랬었는데 우리 광주는 지금까지 한 3번 고립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80년 5.18 때 한번 딱 갇히고 고립당했고요. 90년 3당 합당 때 또 호남만 빼고 정치적으로 또 고립이 한번 당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또 역시 호남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립을 당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우리 호남이 만들었고 촛불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호남은 정말 기회가 왔는데 그러면 호남만 기회가 왔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민주주의적 관계가 아니라 매우 복종과 간섭의 관계였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로 갔고 경제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행정에서의 민주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민주주의를 실현시켜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정부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중앙부처의 또는 대통령의 얘기를 잘 집행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잘 집행하고 잘 관리된 사람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어 왔고 또 그런 것도 바람직스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아래로부터 힘을 가지고 때로는 중앙정부와 협조도 구하고 때로는 대결도 하는 경쟁도 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사람이 강기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요, 지금 여건은 엄청 좋아요. 현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광주 지지율이 84.5%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당보다 무려 7배가 높아요. 국민의당 10.4%, 민주당 72.5%입니다. 여건 엄청 좋고요. 더 재밌는 거는 광주시장 후보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실 분들한테는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률이 50.7%예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분이 광주시장 된다 이거거든요. 네. 내부 경선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용섭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이 대통령이세요. 이용섭 전 장관 이분 한 분하고 다음에 제가 봤을 땐 강기정 의원님하고도 약 2파전 정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은 인지도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지도 조사. 지지도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내년 구정쯤, 그러니까 3월 14일이 지금 지자체장들 또 공직후보로 나설 사람들이 사퇴 시한이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그쯤 돼서 이제 어떤 사람이 컷오프 될 건지, 즉 컷오프는 인지도 가지고 컷오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컷오프 돼서 진짜 그때부터 이제 경선에 뛰어들 사람들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는 참고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세론도 있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된다고 초기에 생각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지지율로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인재 대세론을 다 인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뭐 몇 번 출렁거리면서 뭐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인지도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주세요. 강기정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았어요. 강기정 세다, 강하다, 싸움꾼이다, 뭘 모른다, 뭐 했는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작년 저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컷오프되고 독일에 가서 7개월 있다 오고 또 정권 교체하는데 저도 한 힘 보태고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광주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기업 찾아보고 언론인과 대화하면서 강기정의 장점이 따로 있구나. 지역에서 강기정 지방정부의 새로운 리더로 적합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고민을 지금 유권자들이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숭늉 찾는 격인데, 우물가에 가서 혹시나 그런 그 시장하고 또 국회의원은 다르잖아요. 시장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시면 정말 낮은 자세로 그러실 것 같아요. 소통하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지만 정치인들한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걸 의지하고 싶어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힐링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권위주의 없는 시장은 전 잘하실 거라고 봐요. 새로운 지방정부의 리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도 없어야 되고 또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새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추진력이란 뭘까? 추진력은 두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화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대화와 타협의 정신과 결단의 정신을 갖는 추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대화도 잘하는 사람, 중앙정부와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대화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뭐 저를 꼭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새로운 리더십 아닌가. 고등학교 때 민주화 투쟁하다가 감옥살이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 소년이 37년 정도 후에 광주시장이 되는 그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그건 경선 통과는 아직도 멀었고요. 그 얘기는 잠깐 해봤고, 의원님하고 지금 이제 2번 정도의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소리 절대 득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이분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 목소리가 구수하게 느껴지고요. 정말 차가운 사람이라고 느끼면 목소리가 듣기 싫어질지도 몰라요. 결국은 컨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멀리서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방송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것도 있어요. 언론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4.1. 저는 이 항목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네. 아프죠? 예.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언론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가 정의야, 내가 이 무지한 시민들을 가르쳐야 해 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들이 우리 항상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약한 사람들, 사회의 그 그늘진 곳을 지켜주지 못하고 드러내주지 못하는 지금 현실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 이게 43.9였고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가 35.1.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6.2 정도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니까 이건 어느 압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사실 좀 비등한 정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개헌 추진 시의 중점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강화가 43.7. 우리가 주장해왔던 거죠.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에 어떤 성격이랄까 어떤 내용을 넣느냐, 뭐 인권, 복지 여러 가지 개념들에서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38.1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촛불 집회 관련한 조사가 있는데요.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28.4. 지난 2월 22일 조사 결과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가 32.7이래요.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대상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30% 정도는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3명 중에 1명 정도는 참여했다고 봐야죠. 재미있는 게 비교해 보면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한 시민이 28.4%인데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데 공감한 게 69.8%, 70%예요. 그러면 직접 참여한 사람보다 2배 이상이 이미 촛불 집회의 성격이나 촛불 집회가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론이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때 언론에서 보여준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저쪽 표현으로 하면 세뇌돼 버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쁜 표현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완전히 머릿속에 골수로 박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웬만한 사안들이 엄청나게 터져도 지지율이 안 흔들리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큰 여론은 이런 거를 바꿔낼 사람은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그냥 잘 밀고 나가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슈가 좀 큰 게 터져도 지지율이 크게 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지지율 조사가 하나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예요. 흔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건 지금 현재 이번 주 조사 결과는 73.1 나왔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올라간 원인이 뭐냐고 봤더니 지진 대처 잘했다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곳은 명확하게 많이 오른 곳은 기존의 보수층과 TK에서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지진 대처를 잘한 것을 보고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여해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를 해봐야 결론적으로는 안 통하더라. 정치적인 아젠다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일삼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말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자기들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결집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 왜냐면 정치라는 게 약간 사기술이잖아요.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선동적 구호를 들이대고 와 뭉쳐봐 문재인 잘못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 같으면 뭉쳐준다고요. 근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논란 속에서. 왜?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데 그 판단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보수층하고 TK에서 올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훨씬 큽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관성적으로 찍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주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공격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주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성주가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안들 때문에 포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지역들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정부가 잘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론 때문에 창당 이후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 여론조사에는 4.4%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게 오차범위보다 낮은 수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한테나 물어봐요. 지지하는 정당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근데 특정한 일부가
1000명 중에 만약에 4%라고 칩시다. 그럼 40명이잖아. 길거리에 1000명을 풀어놔. 여론조사 참여했던 사람들. 그중에 국민의당 지지자 찾아내기. 윌리들 찾아라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예.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TBS가 의뢰했던 수능을 연기한 게 맞냐.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수능 연기 잘했다가 83.6이에요. 잘못했다는 12.8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뭘까요? 그냥 뭘 해도 싫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 자유한국당 지지자. 반대 진영 쪽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등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2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골수인 사람들은 뭐든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골수 자본주의자들 있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이번에 수능 연기한 게 정말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다수가 양보한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연기 정책 자체를 받아들인 이 고3 수험생들과 다른 응시자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회가 오는 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는 지역과 연령, 지지 정당, 이념 성향층에서도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수능 연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랑 비슷해요. 문재인 잘하는데 홍준표는 일종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카운트파트는 홍준표인 거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네. 생각해보면 특수활동비 갖다가 만들어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자꾸 가랑비 옷 젖다 보면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 대선까지도 점점 좀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 돕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상대 비교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야. 진정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정파적인 느낌이 아니고 진정성 때문에. 예. 그 진정성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민주세력이 괜찮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자유한국당 같은 불의의 소멸로 점점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지진 직후에 수능을 연기한 것은 이런 부분으로 봐야겠죠. 사실은 수능 연기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조치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진영을 떠나가지고 수능 연기한 게 맞나? 우리나라에서 수능이라는 건 정말 올림픽만큼 중요한 이벤트였잖아요. 비행기 입착륙 시간도 조절할 만큼 엄청난 이벤트였는데 그걸 과감한 결단으로 연기를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 연기된 수능 당일날도 여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뭐 조중동의 프레임은 그거였잖아요. 교과서, 참고서 다 버렸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어그로를 어그로.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 수험생들 자체의 공정함도 필요했고 생각지도 못한 아젠다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걸 내가 감정적으로 반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아젠다 속에 국가가 국민을 케어하고 있다가 저는 느껴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지지도는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그렇게 나타났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진 이후에 수능 대처를 보고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은 너무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가면서 시민들의 생각과 다른 게 전문적이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억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게 옳은 생각이라는 거를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대통령이 내가 찍진 않았지만 잘하네. 꽤 잘하네. 오, 정말 잘하네.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지하는 정당은요, 처음에는 없음으로 바뀌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였으니까. 그러다가 다음 여론조사가 오면은, 더불어민주당 괜찮은데, 뭐 이런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른 정당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끌어가고 있는.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비친 느낌.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잖아요. 50%하고 70에서 80. 요 갭.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잘함. 지진 대처 효과도 있었지만 사드 문제 해결. 중국하고의 관계. 그 관계가 완전히 풀리는. 뭐 문재인 패싱 행원에 공격해댔지만 트럼프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길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중국이란 나라도 놀랍더라고요. 이게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화해를 했다. 평화무드가 만들어졌다라는 소식만 가지고도 금방 바뀌는 분위기, 이 소비 분위기도 급변경되는 이런 분위기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변화가 느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정부 사라 그러면 그게 맞다 생각하는 CC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발표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판단을 좌우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빠질 때가 됐는데 요거 생각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그렇죠. 잘하고 있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해도 야당에서는 막, 그 장제원의 논평은 뭐 어떤 식이었냐면요. 홍종학 씨라고 말해요. 전 의원이라고 부를 거라고. 장관이라고 안 부를 거라고. 그렇게 논란이 됐지만 지지율 안 빠지잖아요. 지금 현재 보수 야당들 이런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역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의 이 지지율을 보면서 야, 왜 민주당 지지율이 안 빠지지? 이렇게 궁금해할까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조작이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까요? 홍준표의 얼마 전에 워딩 그거였잖아. 숨은표, 샤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제대로 말 못한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당 지지율이 25%인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별 의미도 없는 높아도 지지율이긴 좋겠다. 25%. 근데 그렇긴 한데 안철수의 생각과 홍준표의 생각과 유승민의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밴드웨건 효과. 그 밴드웨건 효과 속에서 지금 본인들은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거지만 안 올라가고 있는 게 태도의 문제라니까요.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벤션 효과가 꽤 오래간에 하지만 언젠가 하면 무너진다 생각하고 여론조사는 지금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숨은 우리 지지자는 많다고 생각하죠. 사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 승리라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살기 힘드니까. 못 견디면 아마 자기들 공약대로 그냥 빠져 죽거나 장을 지지거나 뭐 이럴걸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에게 제가 충고 드릴게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요, 제발. 그게 당신들의 면이 빠지는 게 아니야. 국민과 공감대를 같이 맞춰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다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 적대감을 좀 누그러뜨린 뒤에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비판을 해. 그때는 그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주며 잘하는 것들이 많을 때는 조금 잘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국민들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다가 못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면 비판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랑비 옷이 졌겠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찾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비판을 시작해가지고 잘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들 말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한테 팁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가 주는 밝은 희망은 저는 보고요. 여러분들은 뭐 문재인 너무 빤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사람은 우리처럼 빨아들여야죠. 지난주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나오십니다. 강기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입니다. 특이한 목소리. 들을 때마다 느끼는 이 친근함. 이거 뭘까요? 캄캄한 밤에도 제 목소리 들으면 누구 목소리라고 알고 있는. 근데 좀 안 좋은 거 있어요. 그 영화의 그놈의 목소리든가. 그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쁜데 어쨌든 저는 목소리로도 강기정을 알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원래는 미성이셨다고. 네. 근데요, 새는 얘기지만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그 조용필 씨 있잖아요. 조용필 씨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미성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게 락 음악이니까 실제로 목을 좀 거칠게 만들고 그러려고 판소리를 좀 배웠답니다. 근데 그 판소리를 하기 위해서 득음을 하기 위해서 폭포수 밑에서 전설에 의하면 피를 토했다는 것도 있는데 락 음악 하시기에 딱 적절한 목소리세요. 제가 정치인이라 유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 이 목소리를 좀 더 다듬어 볼까 해서 최근에 저야말로 폭포수 밑에서 득음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목소리가 더 신뢰감을 준다. 그래서 절대 득음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치인 강기정 목소리로 계속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안 하고 말았고요. 폭포가 없습니다. 저희 광주에 폭포가. 무등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무등산이요. 무등산은 정말 산 자체에 굴곡이 없고 평탄하다 그래서 무등산 아니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등급이 없다. 네. 예, 급수가 없다. 예, 평등하다. 예. 예. 그 무등산 정상 쪽에 가면은 서석대라고 있는데요. 그 서석대에서 저희 고등학교 이름이 나왔습니다.
광주 서석고가 있습니다. 서석고. 네. 사실은요, 그 의원님 나오신 학교 대동고랑 라이벌이었는데 서석고가 검도를 해온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동고하고 서석고하고 어디서 이렇게 맞붙으면 서석고 친구들이 죽도를 들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 대동고와 서석고는 같이 체육 대항정도 하고 네. 그 시대에 비슷한 학교였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광주 대동고가 좀 잘 나갑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 서석고 출신 정치인 중에는 안규백 예,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 의원님이 계시고 예. 우리 대동고는 저하고 송영길 의원이 계셨는데 저는 컷 당하고 지금은 1대1 지금 1대1입니다. 최성시장 친형이신 최진 평론가님 계세요. 네. 지금 어디 한신된 어디 부총장 계시는데 네. 그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인가 하셨고 지금 광주의 그 남구 지역위원장 맡고 네. 계십니다. 그분도 서석고 나왔는데요. 그분의 동생이 최성 고양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저희와 같은 동기고 광주 송원고를 졸업했죠. 지금 다른 지역의 분들은 지금 깝깝하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 지난주에 첫 방송 나갔는데요. 반응이 의외로 사모님 이야기. 네. 넘어졌는데 왜 일어나려고 그래. 쉬지. 죽어도 호상이다. 근데 그게 네. 그때 주는 그 방송의 임팩트가 저 편집할 때도 그랬고 저한테 들어오는 피드백도 와 감동적이다 그랬습니다. 그 혹시 여사님도 방송 혹시 들으셨을까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대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진짜야? 진짜면 한번 같이 방송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추후에 고민해봐야 할 거고 많은 분들이 하트도 눌러주고 강기정 살아 있었네? 뭐 죽지 않았네? 그 목소리 괜찮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표하고 도움될지는 몰라요 지금. 근데 사실은 1회 방송의 주인공은 사모님이셨어요. 결론은 뭐였냐면은 장가 잘 가야 된다 이런 거지. 대표적인 인물로는 문재인, 강기정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푼수기를 좀 떨면요. 예. 제가 상당히 어렵고 고민스러울 때는 반드시 제가 콜을 합니다. 이 상황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그러면 바로 제가 꼭 듣고 싶은 그 정답을 늘 이야기해줘서 너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 피해 속에서도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을 먼저 격려했습니다. 포항 쪽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대치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여진 불안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진 피해로 철거 상태에 놓인 아파트를 둘러보고 재건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막한 주민들에게 살림도구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소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값비싼 소파까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도가 그런데요. 하여튼 한번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서 이재민들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주기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액상화 현상과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민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입니다.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부 가족은 안도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활동이 만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특조위는 여야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한은 최대 2년인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선진화법상 신속 안건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밟아 처리된 1호 법안입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도 수정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걸로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내부 반발 때문에 막판에 이탈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오래간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선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되면 언제든지 가서 나의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하겠습니다만은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가 중단되기를 촉구하는 이러한 우리 당론이 모아졌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조사 대상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를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 시도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로 규정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참여연대가 촛불 1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응답이 67%예요. 67% 정도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67%면 정확하게 67.5%인데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없다. 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예.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25.7%밖에 안 돼요. 4분의 1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론조사가 왜 중요해지냐면은 모든 사안들을 다 투표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 뜻을. 여론조사가 나오면 국민들은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적폐청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힘이 되죠. 특히 검찰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 국민 뜻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응답이 69.8%예요. 더 높게 나옵니다.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23.7%. 이분들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 밑에 이제 다른 정당들, 얼망절망한 정당들 다 합쳐서 생기는 그 정도가 딱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이런 개념은 국민들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리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봐야 안 먹힌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제가 보좌관으로서 과거에는 월급도 준 보좌관이었는데 지금은 일만 시켜 먹은 보좌관입니다. 옛날 국회의원 달 때는 제가 월급 꼬박꼬박 줬습니다. 생활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농담이긴 하죠. 본인들, 강기정은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능력이 뛰어난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최고의 참모는 부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참모가 베갯머리 송사로 잘못 갈 때는 최고의 악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었죠,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때 1회 방송에 사모님의 어떤 남기신 말씀,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모든 방송은 기억에 남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1회 방송은 저는 성공하셨다고 봅니다. 네.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도 돼.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굉장히 쉬쉬하고 좀 조용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 이후에 정무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든가 이런 소문들이랄까 보도가 막 나왔어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강기정 전 의원은 정무수석을 지방선거를 나간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안이 왔었어요? 네, 이제 정무수석이 갑자기 전병헌 수석이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안타까웠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 특히 지금 전국이 엄청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라서 정기국회 입법 문제, 예산 문제,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협치를 해나가야 할 이 시점에 그 협치의 맨 앞장 길을 태야 할 사람이 정무수석인데 그 정무수석이 공석이 되면서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과정에 강기정에게 좀 전화해봐라. 강기정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순간 고민이 좀 연락이 왔는데 저라면요. 내일은 받을 것 같아요. 의미는 담기 나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려운데 내가 가서 돕겠다. 이렇게 명분을 담을 수도 있는데 편한 길 가실 수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광주시장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굉장히 훌륭한 경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왜 스스로 거절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순간 저도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우선 함께 해야 된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을 100점 만점에 50대 50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100점 만점이라고 볼 때 50점은 청와대나 내각이 잘하는 것, 즉 중앙정부가 잘하는 것, 그리고 50점은 지방정부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특강이나 말을 뱉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지방정부를 변화시키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50점밖에 못 얻은 거다 이것은. 그래 저는 지방정부를 50점 만점으로 변화시킨 데 노력한 사람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방송에도 또 다른 분들도 나오시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런 거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친문들은 대체적으로 임명직하는 걸 꺼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니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 6개월 전입니다만은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광주하고 막 연애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한 6개월.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제가 5월 19일 이후에 광주에 가서 광주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이후에 제안받는 이 정무수석의 제안 자리는 제가 광주와 연애를 끝내면 새로운 또 다른 남자가 광주와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연애를 시작한 지금 입장에서 이 광주를 버리고 그러네요. 새로운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와 연애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어떤 약속의 이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사풀을 놓고 이제 검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거나 하는데 제발 강기정은 좀 고사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만약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면 저는 정말 부담 없이 고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제가 느끼는 어떤 진정성이랄까 이런 게 예를 들어 정치적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달랑 청와대로 쏙 들어가면 강기정 뭐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정치는 뭐 이런 거야? 배신감 느낄 수도 있고 우리들 표현을 하면 안전빵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선출직에 나간다는 건 사실 도박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은 투입 인풋 아웃풋이 같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웃풋은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치인을 저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다. 사실은 운이 90% 이상이고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기운은 10%다. 저는 이렇게 애초에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운칠기삼을 믿지 않고 운구기를 믿는